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여기 서기 전에 한 1000번 정도 좀 고민한 게 있어요. 오늘 이마를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번 주에 이마를 까니까 좀 아이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좀 까봤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문영입니다. 이 밑에 QR코드에 그 시험 분석 저희 블로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수업 일정은 이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 수업 보내셔 봤으면 구성하실 텐데 우선 6회차까지 진도는 다 끝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도는 다 끝냅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파이널 수업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파이널 2회를 정말 잘 하려고 수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수업 자료들 다 확인하고 선생님 필기까지 다 확인해서 파이널 2회 수업 되게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학년 시험이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학년이랑 2학년 시험이요. 그냥 다른 학교 시험이다 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결이 달랐어요. 정확한 이유는 1학년 시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본문 변형도 정말 많이 되고 지문도 길어지고 심지어 2학기 때는 객관식 문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시험이 되게 갈렸는데 제가 그럼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바뀐 1학년 경향이 2학년 시험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작년처럼 그냥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스토리로 봤을 때 제 경험은 사실 1, 2학년이 좀 그냥 아예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도 2학년 시험은 계속 그냥 2학년 시험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의 뭐 이동이랑 상관이 있는 건지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내신 스타일이 되게 차이가 크다. 우선은 그래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에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2학년 시험들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1학년 때 시험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시험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문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맞아야 될 문제부터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2학년 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본문 변형이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아이들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특히 작년 2학기 때는 고생한 친구들 정말 많을 텐데 2학년 시험은 본문 변형이 없어서요. 지문만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점수 확실히 나와요. 확실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1학년에 비해서 상위권 점수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점대 중후반 애들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또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2학년 때 되면 내신을 좀 놓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아예 빠져나가고 2학년 때 내신 챙기는 애들은 어차피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시험 자체가 본문 변형이 없다 보니까 커리어 하이를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학년 때 전교 1등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1학년 때 3등급 받던 친구들도 있고요. 2등급 받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2학년 마지막 시험엔 전교 1등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 제외하고도 좀 2학년 때 커리어 하이를 찍는 경우 우상향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사실 지문들이 고1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쉽잖아요. 그럼 시험 범위 지문 자체가 어려워지면 우선 어휘력이 그닥 높지 않고 감독해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실력이 이제 미천이 드러납니다. 1학년 때 등급을 좀 방어하던 친구들이 지문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등급이 갑자기 왔다 갔다 막 해버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멘탈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서술형 좀 말씀드리면 2학년은 서술형이 계속 나왔습니다. 1학년은 4번, 2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 4번 다 서술형이 있었고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단답형 문항과 영작 문항이 있고요. 단답형 문항은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서브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영작은 그냥 한 문장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서브 문항이 많아지면 문항 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빈칸 채우는 이런 암기적인 요소들이 되게 커요. 본문 암기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문항수가 많아지면 시간 관리 같은 것도 돼야 돼요.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 본문 암기가 제대로 된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시간을 아끼고 바로 답 쓰고 넘어가거든요. 안 외운 친구들은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서브 문항 자체가 그럼 안 좋기만 한 건 아닌 게 6점 중에 서브 문항 3개라면 2점, 2점, 2점이잖아요. 서브 문항으로 2점에서 4점의 부분 점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상승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점수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른 문제 다 잘 풀어도요, 고배점 영작에서 6점짜리거든요. 이거 하나 실수하면 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이리스크 문제가 하나씩 박혀버리니까, 저도 선배들 진짜 많이 봤잖아요. 2학년 애들. 그러니까 이 영작 하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되게 좀 불편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은 사실 아이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여기 있는 순서 문제, 뭐 삽입 문제, 무관한 문제 이런 거 그대로 나옵니다. 뭐 모의고사 유형이기도 하고 1학년 유형이기도 하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순서 문제의 가장 큰 상위 호환 문제, 뭐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포식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상위 호환 문제는 한 문장 배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전 지문을 한 문장 순서대로 내가 배열할 정도로 지문이 숙지가 되어 있으면 앞서 보여드린 여기 문제들은 진짜 3초 안에 무조건 풀려요. 1학년은 이 순서 문제에서도 작년에 변형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2학년은 없었어요. 2학년은 본문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3초 안에 다 풀리고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뭐 만들었냐면 우리말 배열이라고 해서 영어랑 한국어를 같이 줘요. 못하는 친구들도 우리말 한국어 흐름이라도 외우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또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반항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좀 제가 써봤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단순히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순서를 틀려봐야지 좀 이게 실력이 남는 거고요. 특히 한 문장 배열 모의고사는 진짜 최상위권들은 정말 꼭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주 진도 나간 지문은 그 주의 한 문장 배열은 무조건 끝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대입항 내용일치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에서도 사실 변수가 되게 적습니다. 1학년 때는 여기 있는 빈칸 문제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이 변형되니까. 근데 2학년은 변형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초 만에 풀리는 문제인 거예요. 얘는. 봤던 지문이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거 고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들 이제 공부 똑같이 해서 이제 다 풀어주고요. 가능하면 여기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유형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비를 시켜줄 때 당연히 내용 TF 문제도 다 만들어주고요.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썰로 푸는 본문 요약이라고 해서 음슴체 이런 걸로 지문들 다 이렇게 요약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 다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내용 파악하게 다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뭐 대비 반항 간단히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춰야 되는 상위권 친구들에서 이제 결이 나뉘는 문제들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은 단어장입니다. 단어장에 조금 이번에 포인트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작년에 1, 2학년 단어장 유형이 전혀 달랐거든요. 2학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영풀이로 나왔어요. 단어장 종류도 달랐습니다. 근데 단어장은 올해 1학년 작년 1학년 단어장 능률 특급 복화라는 게 있었죠. 그거에 아마 2학년 때도 쓸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단어장은 안 바뀌는데 이 영영풀이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1학년 때 유형 그대로 뭐 예문과 유반이어 뭐 유의어 활용형 이런 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학년 때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영풀이가 나와버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자료적으로 다 세팅을 할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게 부담스럽냐면 기본 어휘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영영풀이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 약간 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의 문항 수나 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 그러니 우선은 단어장 기존의 단어장에서 단어라도 한번 쭉 다시 외워놓는 게 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어휘 문제요. 유형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밑줄 친 이런 문법 문제 나오고요. 밑줄에서 고르는 거, 그리고 서술형이 등장했을 때 서술형을 옳게 고치는 이런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작년에 특기할 만한 문법 문제라고 하면 정답이 4개인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1학년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2번 나왔어요. 2학년은. 그래서 제 기억에 정확히는 안 나는데 처음 답이 4개짜리 어법 문제가 나왔고 야, 이제 안 내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또 나왔어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사실은 4개를 고르냐 못 고르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런 문제입니다. 올해도 어쨌든 최소 답이 3개 이상의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이런 어법 문제가 상위권에서 변별을 하는 문제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조금 들어보시면 좋은 게요. 1학년,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고2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1학년 때 봤던 어휘 문제는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본문도 바뀌고 여기 선지로 주어진 어휘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2학년은 본문 변형 없잖아요. 그냥 오답만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편합니다. 답도 하나 위주로 나왔어요. 답도 하나도. 그래서 2학년 때는 조금 이 유형으로 간다면 좀 쉬워질 수 있고요. 대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전개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원래 이게 한대부고 1학년 시그니처 유형이었는데요. 이제는 2학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좀 잘못 쓰여진 어휘를 골라서 해당 문장을 고르는 이런 패턴인데요. 이런 문제도 답이 막 2개거나 하면 좀 어려운데 작년에는 답이 하나로 좀 명확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유형이 좀 어휘 관련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비 방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예요. 결국 각각 문법 유형 특징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어려운 문장에서 오답을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기준으로 5줄, 6줄 넘어가는 긴 문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법 포인트나 어휘 포인트를 낼 경우에 오답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즐겨 내시는 패턴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이런 문제는 솔직히 엄청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에서는 쉽게 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문법 문제는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답을 4개짜리를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법 관련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애들은 어렵게 공부해놓고 시험 때 조금 수월하게 푸는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면 우선 제가 매주 복습 모의고사 보잖아요. 매주 점수도 보내드리고 작년부터는 중앙값이랑 상위 25% 점수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복습 모의고사에 문법 유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는 서술형 유형으로 냈다가 작년부터 그냥 문법 문제 매주 저렇게 내고 있어요. 내신이랑 똑같이. 다행히 겹치는 것도 있었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선 첫 번째로 매주 보는 복습 모의고사부터 제대로 풀고 혹시 틀렸으면 리뷰까지 해주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주는 밑줄형 어법 어휘 문제 다 풀면 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건데요.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여기 있는 밑줄 같은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표시 안 된 거에서 틀린 걸 다 고쳐야 되는 문제도 제가 만들어 줍니다. 이거 진짜 열심히 풀어오고 되게 잘 풀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양대 의대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잘했냐면 이런 문제를 제가 전지문을 만드니까 지문만 해도 7, 80개 되잖아. 이 문제가. 이걸 지가 열심히 다 풀고 꼭 저한테 채점을 해달래요. 그리고 채점하는데도 한 세월 걸리거든요. 근데 부교재 전체를 채점을 하면 틀리는 게 부교재 전체에서 놓치는 게 20개도 안 됐어요. 한 12개, 13개 이랬어요. 이 정도로 공부해 놓으면 내신에서 어법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공부를 해주면 문법 문제가 그래도 조금 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술형 문제들 제가 유형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단답형 보시는 것처럼 서브 문항들이 다 있죠. 서브 문항들이고 좀 쉽게 나올 때는 지문 속에 들어가는 어휘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중간평가 빈칸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사실 저는 85%, 90% 이상은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요약문 속에 빈칸을 넣는 이 유형이 사실 단답형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제가 요약문을 써줘도 그 선생님이랑 똑같은 요약문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시험에서 변수가 날 수 있는데 공부할 때는 좀 키워드들을 좀 잘 잡아 놓으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영작 그죠? 그래서 단답형 유형들 이렇게 특징들 대비 방안 이렇게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깍두기 문제도 똑같이 빈칸 문제 만들어 놓습니다. 영작은 이런 유형이에요. 영작 보시면 보통은 우리말이 주어지고 보기들이 주어져서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영작을 하는 겁니다. 단어 그 어휘 변형 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하게 배열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어형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 다르고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우리말이 없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말이 없이 영작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문 내용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 문장 배열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해놓은 학생은 이거 금방 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 해석이 없는 것도 있고요. 추가해서 다른 조건에 맞게 이렇게 영작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항들은 서브 문항 없이 그냥 통짜로 6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문장의 한 95%는 다 기억했어요. 이 문장 연습해봤고 공부했는데 그 하나 아주 살짝 어나 덧빠뜨리거나 아니면은 뭐 부사 표현 같은 거 하나 위치 잘못 박아버리거나 해버렸을 때 6점이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좀 가장 크리티컬한 이런 좀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그 스크램블 영작 모의고사 제가 모든 문장을 영작시키지 않고요. 제 나름대로 문법 포인트와 내용 포인트가 있는 문장들 위주로 시킵니다. 그래도 시험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장 수가 적진 않아요. 이렇게 제가 자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거 제 직보 자료 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런 주요 어법 포인트들이 있는 문장들만 미리미리 다 빼서 직보 때 다 정리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문제도 풀리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하나하나 모으기 진짜 쉽지 않아요. 지문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시간 아낄 수 있게 중요한 어법 문장들 제가 다 모아주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문장에서 다서술형 나왔습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영작은 다 여기 안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문법들 위주로 공부를 복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뭐 매주 제가 이렇게 스탬프 페이지 보내드리니까 아이들 좀 이거 피받아 되지 않게 좀 잘 관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1학년 때 제가 설명회 때 여러 번 좀 드렸던 자료예요. 이번에 대학 간 친구인데 한 대 보고 전학 와서 오자마자 1등급 찍고 어디 갔더라? 고대 갔나? 스카이 간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 공부했던 거 이렇게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적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못 본 아이가 있으면 이 부분은 한번 꼭 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곽정혁 쌤 아까 과학쌤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별명을 나무 파괴자라고 주셨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제 자료가 솔직히 많잖아요. 이게 매주 이 정도 두께 되는 자료가 매주 나가는데 그 이유가 우선은 솔직히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저는 그 시험 범위 다 커버하려면 그리고 뭐 학교 필기까지 보고 자료 만드니까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매년 바뀌는 트렌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춘 자료도 또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지만 100점을 위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제 수업을 듣는 친구가 N명이면 1등부터 N등까지 줄 세우고 나머지 학생들 뒤에 서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상당 부분 진짜 그렇게 하고 왔다고 자부하거든요. 아이가 100점을 받으려면 130점만큼 공부해야 되고요. 130점만큼 공부하려면 자료는 적어도 150점에서 160점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자료를 보면
극상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도 그럼 손을 못 대는 자료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도 제 자료를 공부했을 때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어요. 와서 제가 써준 음슴체를 요약해준 지문 자료만 읽어도 지문 내용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가 계속 만들다 보니까 좀 뭐 나무 파괴자라는 별명이 좀 지었는데 올해도 좀 파괴는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한번 드리면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 근데 한대부고 내신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솔직히 영어 내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내가 제대로 풍차를 달면 저는 영어 실력 자체가 잘 향상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 풍차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정성스럽게 자료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